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화면이 아까 갑자기 다시 한번 올라와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강하나 연구원이 어제 왜 잠은 자기만 자꾸 부르냐고 막 짜증을 내가지고 내가 이유는 간단해. 당신 자료 나왔으니까. 대단히 30일날 자료가 나오는데 제목은 바이오를 바이하나? 이 강하나네 이름이 마지막에. 제가 이름은 꼭 넣자는 주의여서. 아 그래? 전에 뭐였지? 저 맞아.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뭐 이런. 야 진짜 집요하다. 집요. 집요하다. 와 진짜 그래서 넣구나. 네. 하나 제목?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나려고 했는데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네. 내가 이게 자료 나와서 이제 요새 이제 시장은 괜찮아 보인다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뭘 하라는 거냐. 전화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요새 섹터 담당자들은 당연히 지금 막 뭐가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기업들 실적이 안 좋으니까. 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제 내년 어제 이제 사실 성종화 이사도 간만에 녹음을 하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제가 좀 부정적으로 봤던 게 플랫폼 기업들인데 그거마저도 한번 이제 좀 고민을 해보자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또 바이오도 매우 사실 완전 왕따 되었었잖아요. 최근에 조금 올라왔다 치더라도 삼바 빼놓고는 거의. 뭐 유한양도 사실 많이 빠지진 않아서. 근데 그래서 내가 종목에 자료 나왔길래 이거 할 말 알지 전화 왔을 때 할 말 없을 때 하는 거. 우리 강한 형은 자료 나왔는데 유한양이 괜찮네. 왜 나머지는 이제 그런 데서 잘 안 사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바이오틱하니까. 유한양 얘기했더니 막 슬슬슬 나오대. 이게 뭐지 신약 있죠. 막 그게 되면 얼마가 되고 왔어 속으로. 이게 공부는 많이 되어 있는데 주가는 재미가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나서 아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나 이런 거지. 요즘 삼성전자 얘기하는 순간 삼성전자 반도체 재고가 얼마고 내년 하이닉스 적자나고 막 이 얘기 쏟아져 나오는 거고 은행 우리금융주주 같은 거 전매수나 얘기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은 은행이 또 뭐가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요즘은 말하기가 다들 뭐 하냐면 이상한 테마틱한 주식들 좋아하더라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방산 약간 나는 그게 주된 건 될 수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개인들이야 좋아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자료가 나왔으니까 저도 바이 하나 이거 바이가 마음에 들어서 그랬는데 랩하지 그래서 바이 하나고 네 맞죠? 알겠어요. 네. 들어봅시다. 바쁘다니까 빨리 듣고서 빨리 가야지. 네. 일단 이 자료는 연간 전망 자료이고요. 지금 글로벌 트렌드 봤을 때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뇌질환 쪽이랑 항암제 쪽은 역사적으로도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고 지금 가장 아직도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이나 M&A나 뇌질환이랑 항암제 쪽은 항상 1, 2위를 다퉈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질환이랑 항암제 쪽은 항상 그 트렌드를 주도할 수밖에 없고 지금 알츠하이머 쪽을 더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지금 12월 2일까지 알츠하이머 임상학회예요. 근데 알츠하이머는 사실 작년에 아두카누맙이 상용화되면서 치료제가 처음 나왔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너무 안 좋고 사람한테 효능이나 부작용에 있어서 너무 별로였기 때문에 별로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후발주자들이 되게 신난 상황이고 지금 바이오젠의 세컨드인 레카네맙 데이터가 이번에 나왔어요. 근데 여태까지 나왔던 알츠하이머 치료제 중에서 효능도 제일 좋았고 부작용도 많이 없었습니다. 사망자가 한 명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치료제랑 상관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외에 이제 일라이릴리 도나네맙도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되게 잘 나왔어요. 음.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쪽에 좀 이제 앞으로 치료제가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걸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알츠하이머 다음에 뇌질환 쪽에 이제 파킨슨이 가장 시장이 큽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랑 파킨슨은 스터디가 되어 있어야만 해요. 왜냐면 원인도 사실상 규명이 되지 않았고, 지금 나와 있는 치료제들이 아무리 뭐 옛날 대비 효능이 좋다고 하지만 어차피 후속 파이프라인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 유효성이 확보된 지금이 봐야 할 때인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천천히 해, 천천히 아, 해. 네. 뭐. 파트 3 물 얘기를 줄까요? 하고 물 있는 줄까요? 게, 아니요, 저분님 드셔야죠. 이제 파트 3가 이제 EGFR 항암제를 제가 내년 트렌드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국내에 사실 항암제 하는 기업들은 많잖아요. 근데 EGFR 쪽을 국내 기업들이 꽤 잘하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유한양행이 EGFR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 네. 그쵸, TKI EGFR을 타겟하는 표적 항암제인데, 사실 EGFR 항암제가 엄청 옛날부터 있었어요. 1세대, 2세대가 있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타그리소인데, 그게 이제 타그리소. 3세대. 그리고 지금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도 3세대예요. 그러니까 타그리소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왜 유한양행을 커버 시작했냐? 타그리소는 아시아인에게서 효능이 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레이저티닙은 아시아인한테서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뭐 비아시아 쪽에서는 타그리소가 어차피 다 선점을 했고, 타그리소가 앞으로도 더 성장을 많이 할 거지만, 아시아 쪽에서는 레이저티닙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12월 1일에 초록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 데이터만 봐도 아시아인에서 타그리소 대비 좀 우위성이 입증이 됐다. 그러면 이제 아시아 쪽에서 1차 치료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럼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약 그쵸. 자체가 비싼데다가. 그렇죠. 약도 굉장히 비싼데. 이게 약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 타그리소가. 네, 타그리소가 되게 비싸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되기만 하는 그 유한양의 매니아들은 막 이거 공부 좀 하고 나면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들 스타일 알잖아. 막 이제 막 흥분한 거 알지. 근데 증문했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왜 이러는 거냐 막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데, 이 약이 비싼데 차세대 항암 치료제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EGFR을 타겟하는 표적 항암제는 되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거야? 타그리소가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커졌어요. 효능이 너무 타그리소가 좋아지니까. 효능이 너무 좋다고. 너무 좋으니까. 암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치료가 됐다고 하더라고. 네, 이제 비소세포 폐암을 그렇지. 적응증으로 하는데, 시장 자체가 커진 거예요. 같은 타겟이어도 효능이 좋아지고 부작용이 낮아지니까. 근데 이제 걔랑 싸워야 되는 거죠, 레이저티닙이. 그러니까 비아시아권에서는 1차 치료제가 되게 어려워요. 솔직히 그거는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시아권만 해도 사실. 그건 맞아. 그러니까 되게 타그리소가 아시아한테는 잘 안 맞는다는 게? 네, 항상. 왜 그런 거야? 효능이 나 더 떨어져요. 이게 같은 인간 아니에요? 같은 인간이긴 한데, 어. 모든 약이 뭐 인종별로 좀 달라요. 아, 그래? 데이터가. 야, 나 기분 나쁜데? 그러니까 인간이 똑같은데 진화한 거 아니야? 이게 궁금했거든.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거야. 다 호모 사피엔스에서 진화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당신 생물학 전공했으니까 이제 근데 모든 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이제 인종별로 다 다른 걸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도 인종별로 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고 안 일어나는 곳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암도 우리나라에서 폐암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엄청 많아. 그러니까 다른 암으로 시작돼서 그거 폐암으로 죽는 분들이 많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폐암이 폐암이 또 뇌로 전이가 돼요. 그래서 아침부터 사도 우울하게 무슨 저음이 뭐 그래서 네 이제 뭐 사실 그래서 이제 타그리소를 대체해서 글로벌리 미국까지 1차를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사실 거의 오버한 사람들. 약간 힘들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있고. 이런 거지. 그런 아저씨들의 특징은 타그리소가 보다 더 좋다. 네. 그 얘기들 들으셨을 그런 거예요. 걸 되게 많이 하세요. 그게 막 다들 이거 유한양이 말이야 괜찮은 것 같은데 유한양이 이건 그래서 바이오 되면 이게 아마 좀 나설 수 있겠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유한양이 올해 유독 또 실적도 안 좋았어요. 신기한 거. 실제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 여기 있다는 거는. 그렇죠. 그렇지. 사실 연결로 안 돈을 좋은데. 버는 회사니까 실적도 조금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3분기 연결 적자였으니
그거보다는 이제 내년이 좋다예요. 실적 또한. 턴어라운드. 네, 실적 그냥 또한. 요즘 시장에서 제일 찾고 있는. 지금은 안 좋은데 내년에 돌아설 거야 기대로 밀어. 반도체고 다 그거거든 지금 턴어라운드다. 그러니까 뭐 그런 논리인데 들어봅시다. 뭐 그거는 우리들 하는 얘기고. 네. 뭐.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레이저 티닙도 좋은데 이제 3세대가 나오면 또 4세대가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면 암의 특성이 한 곳을 누르면 다른 쪽이 또 변이가 돼요. 그러니까 표적을 한 군데를 했는데 내성이 생기고 변이가 거의 뭐 30% 이상 생깁니다. 그래서 3세대 이후에 지금 타겟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보로노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로노이도 같이 작성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넘어가서 파트 1으로 먼저 갈게요. 사실 바이오 볼 때 자신이 옮기는 거야. 네, 트렌드도 항상 봐야 하니까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랑 지금 그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았고요.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오 쪽도 되게 별로였어요. 이제 빅파마들, 소위 말해 정말 큰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신고가도 찍고 계속 주가가 좋았는데 바이오텍은 오히려 좀 금리나 뭐 그럼. 매크로적인 것 때문에 돈을 너무 못 안 버는 좋았습니다. 회사들이니까 일단. 그래서 지금 시총보다 현금이 더 많습니다. 아 그래? 네, 그래서 바이오텍들이 정말 많이 싸진 우리 상황이라서. 둘째 자녀도 원래 바이오텍 미국에 다니니까 돈도 못 돈은 안 벌. 벌죠. 계속 돈은 펀딩이 들어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와 이거 신기하더라고. 미국은 정말 이쪽 좋아하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펀딩이 안 됐었는데 또 4분기부터는 또 많이 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도 그래서 내가 좀 내년에 이거 재밌겠다 생각 좀 해요. 바이오를. 사람들이 돈이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막 이런데 돈 빼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사람 목숨 다루는 일은 이거는 계속 일이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시 돈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또 괜찮은 것들은 펀딩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몰림 현상이 이번에 좀 많이 보였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빅파마들도 연구개발비가 계속 많이 늘어났다. 근데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렇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도 많이 하지만 요즘에는 많이 사와요. 왜냐하면 초기 단계부터 자기들이 하는 게 더 별론 거죠.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지금 현금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빅파마들이. 특히 화이자 같은 회사들은 코로나 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매출 창출을 바로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인수하는데 완전 초기 단계나 아예 초기 유효성이 확보된 바이오 기업들도 투자를 엄청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선스 계약도 많이 좀 슬슬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신약 승인도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만큼 투자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부터 특허 만료를 앞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빅파마들도 이제 슬슬 뭔가 사가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왜냐면 임상 식약 개발 기간을 뭐 5에서 10년이라고 쳤을 때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온 것이고 지금 바이오텍들 기업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스크리닝을 하고 이제 내년에는 정말 딜이 더 많아지겠구나. 스크리닝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작년부터 싸졌다고 했을 때 작년 말부터 싸졌다고 했을 때 내년부터 좀 딜이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파마들 눈여겨본 바이오를 M&A 단에서 좀 봤을 때 이렇게 좀 신규 모달리티를 접목시켜서 first in class 그 신규 기술인데 상업화가 된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신규 기술이나 그런 플랫폼은 갖고 싶은데 아예 초기 단계에 있는 걸 비싸게 사오기는 싫으니 매출 창출 가능한 상업화 된 거 있는 회사들을 좀 많이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이자가 제일 많은 걸 보실 수 있는데 돈이 너무 많아진 상황이라서 좀 많이 샀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케이라스를 타겟하는 항암제가 또 있거든요. 케이라스도 유전자 변이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췌장암, 대장암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전자 변이인데 췌장암이 참 무서운 암인데. 그렇죠. 사실 췌장암도 치료제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췌장암 걸리면은 그냥 하여튼 췌장암에서 폐암 전이 돼서 하여튼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하여튼 췌장암이 참 이게 우리 그리고 췌장암 전문의들이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케이라스를 타겟하는 항암제도
산다라고 지금 언급이 몇 번 됐었어요. 화이자나 BMS 같은 회사들이. 그래서 이런 표적 항암제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는 면역 항암제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면역 항암제의 이전 단계에 있었던 표적 항암제도 오히려 표적을 하니까 효능이 잘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 있으면 표적 항암제가 낫다 이거죠. 맞아.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도 최근에 인수나 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표적 항암제도 처방수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EGFR 쪽, KRAS 쪽 이런 쪽이 좀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또 비슷한 맥락으로 이 다이선하는 RNAi 기반 옛날에 제가 올릭스 말씀드리면서 아니면 이제 해외 기업 중에서 엘라일라 말씀드리면서 RNAi 쪽 말씀드렸는데 RNAi 같은 신규 기술 도입한 다이선하도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샀었고 GW 파마도 이제 재즈 파마가 샀고 이게 다 자기들이 원래 본업으로 잘했던 것보다 조금 다른 쪽을 또 그 다른 쪽 시장도 가져가기 위해서 M&A를 좀 많이 했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항암제를 잘했던 애들은 원래 항암제만 했던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조금 그 외의 것들도 많이 눈독 들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빅파마들도 지금 투자 많이 증가시키고 있는데 투자 회사들도 이제 슬슬 시동을 거는 느낌이에요. JP모건도 생명과학 분야만 중점으로 투자하는 팀 새로 꾸렸고 그 외에 지금 PE 쪽도 헬스케어 투자가 다시 이제 증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바이오 쪽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플랫폼들은 너무 커졌고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들은 아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떻게든 코로나 때 돈들 좀 벌었고 그래서 이 돈 갖고서 또 투자들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내년에 하여튼 뭐 다들 바이오 안 보고 있는데 좀 흥미로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내년에.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에서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항암제와 뇌질환 쪽 이 두 곳은 항상 선두에 있다. 총 계약 금액 아니면은 뭐 기술 이전 수 봤을 때 이 두 개가 항상 선두예요. 그래서 빼먹을 수도 없고 항상 봐야 된다. 근데 그 안에서 어떤 모달리티, 어떤 기술을 쓰냐가 좀 다르겠죠. 근데 이제 기술 이전 계약 방식은 이제 대부분 프로덕트, 그냥 물질을 사가는 방식으로 지금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물질 하나만 잘 갖고 있어도 앞으로도 좀 추가 계약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도 이제 총 계약 금액, 이제 온콜로지랑 CNS, 항암제랑 뇌질환 쪽이 제일 많고 적응증별 라이센스 계약 수, 금액 수 다 그냥 항암제랑 뇌질환이 제일 많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23년은 이제 뇌질환이 더 관심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알츠하이머 쪽 나오게 된다는 점. 항암제 쪽은 타그리스토도 내년에 임상 결과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타그리스토 임상 결과도 한 번 더 나오고 이제 뭐 레이저 투닙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뭐 비교 언제쯤이에요? 알 수 없죠. 내년 4월, 5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때까지 그 기대감이 좀 작동되겠네.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좀 보면 좋겠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뭐 바로 매출 창출이 가능한 걸 빅파마들이 선호하기도 하지만 아예 초기 유효성이 조금 확보된 신규 모달리티를 굉장히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신규 기술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완전 초기 단계부터 이제 개발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초기 유효성 확보된 것들을 사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너무 신규 기술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스크리닝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하나씩 사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플랫폼과 AI 쪽, AI는 2020년에 AI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찾은 후보 물질이 임상 단계 들어가면서 AI 플랫폼에 대한 유효성이 좀 처음 확보된 곳이 이제 엑사이언티아인 거고 그 이후에도 AI 플랫폼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후보 물질을 찾아서 임상에 진입한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빅파마들도 어차피 이제 자기네들이 후보 물질부터 찾는 건 너무 어렵고 후보 물질을 찾아줄 수 있는 기업이랑 딜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AI 쪽
계약 건수나 딜 크기도 정말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2 내질환 쪽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제 내질환 쪽 내질환이라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치매가 대표적이고 파킨슨, 뭐 루게릭 우리가 아는 뭐 정말 심각한 병들은 거의 다 퇴행성 내질환이죠. 그렇죠. 인간이 이 병 때문에 그 생산성도 확 떨어지고. 맞아요. 왜냐면 사실 이게 나중에는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거의 뭐 매크로 쪽 나중에 한번 내가 그 책 하나 선물할게. 뭐냐면 그 인구 대역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결국 인구가 병 중에서 결국 걸려도 안 죽는 병이 치매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간병 인구를 동반 늘리기 때문에 생산성을 엄청 떨어뜨린다. 뭐 이런 논리인데 이게 이제 치료가 안 되면 정말 계속 인류는 고령화 이슈와 이 병의 간병 인구 이슈 때문에 정말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요즘 그리고 뭐 우리 누님들 얘기했었는데 누님들 한국 나왔을 때 무슨 얘기하냐면 한국의 그런 소위 실버 산업들 관심 많더라고. 나중에 미국에서 돌아오면 한국에 그런데 근데 엄청 고급이고 비싼 거 알아요? 좋은 데는? 요즘 나 웨이팅이 진짜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하다가 와 이건 완전히 호텔식에다 막 별거 다 있더라고. 다 거기서 이제 친구 만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아 참, 진짜 슬퍼진다. 그런 걸 내가 고민할 애가 오니. 그러니까 이제 아두카누맘이 작년에 나올 때 진짜 직업정신 대단하다. 그러니까 아두카누. 이게 그렇게 데이터가 안 좋았는데도 FDA가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전체 다 반대했는데도 FDA가 승인을 해준 거예요. 치료제가 없으니까. 치료제가 아예 없으니까. 없었으니까 이게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치료제들이 작년 것보다 잘 나오고 있어서 이제 많이들 기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알츠하이머도 그렇고 파킨슨도 그렇고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치료제만으로는 안 될 거예요. 뇌에 뭐 단백질이 껴서 그렇다는 그렇죠.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이제 뇌질환이 점점 심해진다라고 이제 알츠하이머 쪽은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아밀로이드 베타가 많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게 약간 인과관계가 반대인 거죠. 알츠하이머 환자를 봤는데 아밀로이드 베타 수치가 높다. 인게 높은 거지. 상관관계일 뿐이지 인과관계인지는 알 수 없는 거. 그렇죠. 이게 아밀로이드 베타 감소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면 모든 세포들이 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게 다 뇌질환에 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는 걸 막아주면은 심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제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해지기 전에 이제 뭐 진단을 받아서 계속 약을 투여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치료제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두카누맘 이후에 지금 후발주자들한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레카네맙이 이번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임상치매 평가 척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레카네맙이 이 점수가 가장 높고 최근에 부작용도 많지 않다고 나오면서 이제 내년 1월에 상용화 결과가 나와요. FDA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레카네맙으로 좀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좀 투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아두카누맘 같은 경우는 보험사들이 보험 등재 안 시키려고 난리 쳤었는데 레카네맙은 좀 보험 등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라일릴리의 도나네맙도 오늘 데이터가 나왔는데 잘 나와서 이 두 개 정도는 올해 승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후발주자들까지 좀 다른 기전을 갖고 있는 후발주자들도 좀 관심을 가질만 하다. 왜냐하면 이 두 회사 모두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항체 치료제예요. 아밀로이드 베타만. 그러니까 뭐 나중에 병용 투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전으로 좋은 데이터가 나온다든지 하는 것들도 한번 보실만 하다. 야, 근데 이렇게 계속 이쪽으로 가다가 소위 아밀로이드 베타? 네. 그걸 제거하려고 했던 약이잖아요. 줄이는. 네. 그게 원인이 아니면 골 때리는 거다. 이거 계속 그 작업만 했는데. 근데 그게 원인이 아니라고 한 4, 5년 전부터 사실 많이들 이제
과학자들, 뭐 의사분들도 많이 언급을 했었어요. 이거만으로는 어차피 안 된다. 근데도 그 약으로 개발을 몹쓸 너무 거야? 옛날부터 했었기 야 때문에. 이거 골 때 돈은 받았으니까 계속 개발하는 거네. 야 이쪽은 X. 근데 아밀로이드 베타를 어. 감소시키면 심각성이 지연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이제 엄청난 치료제는 안 된다 이거죠. 병원에 가면 뭐 우리 쪽도 아시는 분들 이제 친척분들도 우리 걱정되니까 우리 사촌이 있는 병원 가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약을 주던데 그럼 이런 약 아니야? 그런 약 아니야? 치매를 고치진 않는데 뭐 지연시킨다고. 지연시키는 그에게 있는 약들이. 약이. 이런 약은 아니고 그래. 아마 지금은 조금 다른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은 없다 그러는데 약은 지어준다 그래서 뭔지 궁금했어. 전에 근데 약이 아닌 거, 치료제는 아닌 거죠. 어차피 그것도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뭐 없었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지금 레카네맙이 승인되고 뭐 도나네맙이 승인되고 뭐 이런 좋은 이슈들도 있지만 보험 등재가 되려면 이 치료제가 사실 이 치료제가 여기에 보험을 적용을 시키려면 내가 알츠하이머 환자라는 걸 증명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든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진단하는 방법도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혈액 진단을 일단 해서 아밀로이드 베타 수치를 검사를 했을 때 높게 나온다고 알츠하이머는 아니거든요. 아닐 수도 원인이 있어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펫이라는 걸 찍습니다. 뇌를 찍는 거예요. 알았지. 많이들 네. 찍지 네. 이제. 근데 펫이 보험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비싸요. 그게 800만 원이라서 그것도 이제 뭐 보험 등재를 하던 아니면 진단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태까지는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야 빨리 진행해야겠다. 너 세미나 있다 그랬잖아. 네, 그럼 맞습니다. 진행 빨리 합시다. 일단 뭐 재밌어가지고 이러다가 한 2시간 하겠어. 이건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고 이제 주요 타겟으로 쓰이는 것들 이제 오른쪽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뇌에 세포가 뭐 1조 개 정도 있다고 하면 이제 신경세포랑 미세악교 세포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또 축적이 되면은 알츠하이머가 심해진다라는 언급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세포 단위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포 쪽에서 치료되는 것들도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상학회 스케줄인 거고 여기에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말고 뭐 타우를 타겟하는 타우RX, 그죠? 뭐 시그마1 수용체를 타겟하는 아나박스 이 회사들도 한번 주목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건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혈액 검사랑 펫 하고 있는 기업 말씀을 드리고 있고 국내 기업 중에서 뭐 피플바이오가 혈액 검사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알츠하이머 치료제랑 같이 동반이 되기에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약간 건강검진할 때 확인하는 정도로 아직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체의약품 쪽도 좋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일라일리 거랑 바이오젠,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다 항체의약품이다 보니까 그럼 항체의약품 CMO, CDMO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틱스가 수혜 아니냐라는 언급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크고 그 큰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틱스도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언급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비싸기도 하고 보험 여부에 따라서 많이 변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은 좀 반영이 되긴 어렵고 글로벌 CMO, CDMO 기업들 그중에서 항체의약품 하는 기업들이 다 증설을 너무 많이 해서 삼성바이오틱스까지 오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는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킨슨 치료제 그림이 너무 무섭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가장 시장이 큰 곳이고 파킨슨도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킨슨 관련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작성을 했고 어쨌든 파킨슨도 정말 심각해지면은 결국에는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도 어쨌든 시장이 크니까 투자도 많이 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비처럼 돼가는 거네, 일종의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알츠하이머랑 비슷하게 뇌질환이다 보니까 뭐 알츠하이머의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이랑 비슷하게 여기 이제 알파시뉴클린
가설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시뉴클린을 타겟해서 도파민을 좀 많이 넣어주고 그나마 좀 이것도 지연시켜주는 그래서 도파민이란 호르몬이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러게요. 마약 환자들 도파민 때문에 사실 중독되는 거고 이게 도파민이 소실되면 이게 나도 이거 파킨슨 뭐 읽다가 발견했는데 이 그림 보니까 이거 진짜 끔찍한 병이더라고. 맞아요. 진짜 끔찍한 병. 내가 살아 있는데 그 좀비처럼 돼버리는 병이니까 야. 이것도 뭐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처럼 약간 사는 게 아니게 되니까 너무 심각해지면 그래서 파킨슨 쪽도 아직까지는 뭐 도파민 보충해주는 레보도파 정도? 근데 이것도 치료제가 아니라 그냥 도파민 보충해주는 정도여서 보조제인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 쪽도 좀 좋은 치료제가 나와야만 한다.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NK맥스나 ABL 바이오가 대표적입니다. 이제 ABL 바이오는 올해 초에 사노피랑 파킨슨 치료제 전임상 때 라이선스 계약을 했는데 계약 자체도 컸고 좋았기 때문에 ABL 바이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ABL 바이오가 사노피에 팔 때 BBB 셔틀, 그러니까 뇌혈관 장벽을 투과해주는 플랫폼에다가 알파시뉴클레인 타겟하는 거를 붙여서 판 거기 때문에 그 BBB 셔틀에 대한 유효성도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BBB 셔틀에다가 뭐 알츠하이머든 그런 파킨슨이든 이런 뇌질환 쪽을 타겟하는 항체를 붙여주게 되면은 어차피 뇌질환은 뇌혈관 장벽을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열어주는 키를 갖고 있는 플랫폼을 이베바이오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파킨슨 치료제 하는 기업 중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알츠하이머 치료제 쪽도 접목시키기가 좋아서 그런 관점으로도 많이들 보십니다. 그 외에 이제 NK맥스 같은 경우는 세포단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세포나 미세하교 세포가 시그널링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잘 활성화가 되면 알파시뉴클레인이나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자가반응성 T세포,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T세포, 면역세포를 제거하면서 이런 자가면역질환이나 뇌질환이 퇴행하는 거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많이 보고가 되면서 세포 쪽 하고 있는 NK맥스도 볼만하다. 그리고 파킨슨 재단이랑도 미국 파킨슨 재단이랑도 MOU를 체결했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 나중에 나오면 한번 보실만하지 않나? 그리고 부강약품이 하는 것보다는 자회사인 콘테라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현병 치료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파킨슨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질환 쪽 잘 하고 있는 회사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EGFR 항암제, EGFR을 타겟하는 표적 항암제 아까 뭐 초반에 엄청 되게 많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했으니까 뭐. 어쨌든 타그리소가 지금 완전 MS 1위 독보적인 1위인 거고 EGFR TKI 항암제가 가장 각광받는 이유는 EGFR 유전자 돌연변이가 폐암 발병률을 급격하게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GFR을 타겟하기만 해도 폐암을 많이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GFR TKI 항암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타그리소가 나오면서도 커졌고 타그리소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4세대 항암제 아니면 이제 병용 투여를 하면서 타그리소에 내성 생긴 환자들한테 효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좀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변이. 그래서 또 새롭게 필요하게 되는 항암제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사실 EGFR을 타겟하고 나서 원래 우리가 아는 타그리소나 레이저티닙은 3세대잖아요. 3세대이기 때문에 T790M을 타겟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생길 수도 있는 변이는 C797S입니다. 그래서 EGFR TKI 항암제 중에서 지금 C797S 변이를 타깃하는 항암제가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보로노이가 C797S를 타깃하는 항암제를 이제 4세대 항암제로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로노이라는 회사가 돈을 누가 대서 한 회사예요?
돈을 개인 투자 말씀하시는 투자들을 거. 많이 받아. 보로노이가 VC 투자금이 없고요. 음. VC 투자금이 없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았었고 엔젤 투자 때.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조금 많이 투자를 하면서 사모펀드들이 투자를 하면서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짜잘하게도 라이선스 아웃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 덕분에 3분기 흑자 전환까지 했거든요. 마일스톤 들어오면서. 그래서 보로노이가 뭐 사실 지금 돈을 잘 받고 있다는 거네. 이 회사가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그쵸. 해야지. 초기 유효성이 확보되는 게 보로노이도 내년 4월쯤이에요. 그때 전임상 데이터가 나와서 다들 너무 초기 아니냐 하시는 것 같은데 보로노이나 이제 블루프린트 제가 위에 해외 기업까지 적었는데 이 두 개의 회사의 공통점이 원인이 정확한 암만 타깃해요. 그래서 원인이 정확하니까 그 부분만 타깃하는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상 단계나 임상 1상 단계가 상용화 사실 이게 단계까지 왜 이렇게 열광하냐면 안 걸리면은 여러 치료가 다른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막 파괴시키거든. 근데 이거는 딱 표적을 해서 치료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어 있는 암종 같은 경우는 뾰족항암제가 훨씬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성과 변이는 나올 것이고 그 시장을 타겟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용투여 관련해서도 내성과 변이가 생겼을 때 병용투여로 처리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타그리소의 내성이 생긴 환자들은 병용투여 요법으로도 그 다음 치료를 선택하기도 하고 레이저 티닙과 타그리소가 같은 타겟을 하고 있긴 하지만 레이저 티닙의 다른 병용투여 요법을 했을 때 타그리소의 내성 생긴 환자들의 좋은 효능을 보인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리는 레이저 티닙의 병용투여가 2차 치료제로 또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유한양행과 랭라자 얘기한 네. 거. 랭라자가 이제 국내 레이저 티닙의 이름인 거고요. 유한양행이 얀센이랑 타그리소 내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치료제 그 병용투여 요법으로 좀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도 타그리소 내성인데도 객관적 반응률이 30% 정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면 사실 되게 높게 나온 거죠. 타그리소를 계속 투여 받았는데도 내성이 생겼는데도 그 정도 나온 거면. 그래서 2차 치료제로는 굉장히 또 곽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들 써요, 근데 이거를 많이들 병원에서 실제로. 이거는 뭐 아직 국내에만 승인을 받았고 해외는 국내에선 국내에서 렉나자가 그래도 올해 한 300억 정도 물어봐야겠다. 아직은 2차 치료제예요. 국내에서 렉나자가 2차 치료제인 거고 이번에 레이저 301 데이터가 나오면서 국내 1차 치료제 가능성이 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보시면 제가 뇌질환과 항암제 쪽을 내년에 좀 보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뇌질환은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항암제는 EGFR 타겟 이쪽을 보시면은 좀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한양행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한양행 신약 개발은 좋았고 본업도 좋아지고 있다. 사실 본업이 3분기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연결자회사들 적자도 있었고 생활유통 사업은 또 반품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좀 적자도 일어났고 아무래도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다. 하지만 연구개발 비용 같은 경우는 국내는 지금 레이저 301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되면 1차 치료제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좀 내년에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일단 연결 자회사들이 내년에 BEP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도 조금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레이저 티닙 병용투여 관련해서도 임상 3상 결과를 1차 종료를 볼 수 있다. 그게 또 제일 중요하죠. 지금 그게 얀센과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마일스톤도 유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거는 레이저 티닙 이후에 그럼 뭐 할 건데
내쉬랑 알러지 쪽이 또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유한양이 생각보다 파이프라인이 많습니다. 근데 내쉬 쪽이 생각보다 지금 데이터도 괜찮아요. 자, 내쉬 파이프라인 간단하게만 작성을 했는데 이게 GLP-1이랑 FGF21 이 두 개를 타겟하는 이중항체 약물이에요. 근데 내쉬 치료제를 하고 있는 빅파마들이 GLP-1만 타겟을 하거나 FGF1만 21만 타겟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아케로 테라퓨틱스에서 FGF21에 대해서 내쉬를 타겟한 결과를 오픈했는데 그때 데이터가 되게 잘 나와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걸 타겟하고 있고 거기에 GLP-1까지 접목시켜서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안 그래도 내쉬 치료제를 빅파마들이 많이 개발을 하다가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쉬가 여기도 치료제가 없죠. 근데 내쉬가 지금 단계별로 단계가 많이 나뉘어지는데 뭐 인슐린 분야 아니면 간 섬유화, 간 염증, 간 지방 이렇게 단계별로 봤을 때 다 효능이 괜찮았어요. 이게 지금 내쉬 하면 못 알아들어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지방간. 아저씨들 다 우리 있잖아요. 지방간. 지방간 치료제가 의외로 없어. 네, 여기도 그 내가 시장이 오랫동안 되게 알았기 크더라고요. 때문에 내가 아는데 이게 그러니까 내쉬 하면서 알아드셔 뭐 이게 왜냐 주린이 저기 일료는 좀 주식 경험 적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거가 어떻게 좋게 보는 분들은 또 유한양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맞아요. 넥스트 레이저 티닙 이럽니다. 이거는 사실 되기만 하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나도 왜냐면 이게 뭐 유한양이 혼자 한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네. 베링거 잉글하임의 라이센스 아웃을 했어요. 의사들 술 많이 먹던 사람들 술 먹고 지방간 고민하는데 약 먹으면 치료되는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쵸. 치료제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계속 술 먹고 계속 약 먹고 이러시겠죠. 야 너무 그러지 마. 네.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너.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사실 베링거가 가져가는 정도면 데이터가 되게 괜찮았던 네. 거거든요. 이게 난 땡기네. 지방간이라는 거 생각하니까. 저 이제 뭐 레이저 티닙도 좋고 내쉬도 좋다. 근데 본업도 올해 너무 안 좋았으니까 내년에 난 올라올 턴어라운드. 확률이 근데 막 엄청날 거야는 아니에요. 당연하지. 바이오에 엄청난 게 어딨어. 당신의 업종에서 숫자 나오는 기억이 별로. 그렇죠. 그치. 이제 연결 흑자라도 하자가 어.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알러지 약물도 있는데 알러지 약물은 조금 많이 초기 단계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 파이프라인 현황이에요. 그래서 주요 파이프라인 중에서 레이저틴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 한 것들이 꽤 많은데 회사 측에서도 내쉬를 좀 크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 나머지는 이제 NR로 작성을 했는데 ABL 바이오 바이오텍들이니까. 네, ABL 바이오, NK맥스, 보로노이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ABL 바이오는 제가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 중에서 뇌질환과 항암제를 다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뇌질환 쪽은 이미 사노피와 좋은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유효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알츠하이머 치료제 쪽도 알츠하이머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것만으로는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의 플랫폼 접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킨슨 치료제 쪽도 사실은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어차피 시장이 크고 미충족 수요가 크기 때문에 파킨슨 치료제도 지금 임상에 진입을 하면서 다시 각광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뇌질환 쪽에 접목되어 있는 그랩바디 B도 좋은데 ABL 바이오가 사실 그랩바디 T 쪽도 잘 하고 있어요. 그랩바디 T는 면역세포 4-1BB를 타겟하는 항암제 플랫폼입니다. 네, 그랩바디 T 쪽에서도 지금 선도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ABL503, ABL111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모두 PDL1 그리고 클라우딘 18점인데 이게 다 빅파마들이 다 관심이 있어하는 타깃이에요. 이중항체인데 빅파마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타깃을 갖고 있는 게 좀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BL111 같은 경우는 올해 3월에 희귀약품에 지정이 되어서 좀 빠른 승인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라이선스 계약을 하더라도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랑도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허투를 타겟하고 있는 4-1BB인데 이것도 내년 임상 신청이 이것도 좀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든 좀 라이선스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9시에요. 같습니다. 이제 서둘러야 돼. 네, 알겠습니다. 몇 시에 시작이지? 빨리. 저 9시 반입니다, 아니, 세미나. 뭐 빨리 마무리해. 가야지 옮기게. 네. 그리고 ABL 바이오는 뭐 요즘 바이오 했을 때 자금적인 부분 되게 걱정 많이 하시는데 돈이 많아요. 올해 1,500억 원 정도가 유입이 될 거예요, 연말까지. 그래서 돈이 많아서 그런 자금적인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마일스톤 수익 덕분에 그리고 선급금 덕분에 3분기에 영업 흑자 전환했다. 내년을 봤을 때 마일스톤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거는 없어서 만약에 지금 당장 라이선스 계약을 내년에 한 번 더 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적전을 할 수 있어요. 뭐 지금 플랫폼들이 바이오 트렌드에 너무 부합하고 있어서 추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KMX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회사인데 NK세포가 T세포 대비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언급이 많이 나왔었는데 NKMX의 NK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고형암에서도 완전 관대가 나왔었고 최근에 알츠하이머랑 파킨슨에서도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뇌질환에 있어서 신경세포와 미세하교세포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미세하교세포가 신경세포로부터 분비되는 신호를 받아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가 되면 이제 비정상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를 없애는 거고 우리가 아는 손상된 뉴런 뇌 신경세포를 좀 많이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나중에 병용 투여용으로 쓰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뇌질환 쪽에 쓰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알츠하이머 쪽에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동정적 사용 승인이 무엇이냐? 정말 심각한 환자를 대상으로 그냥 투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임상은 아닌데 정말 심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이미 얘네가 안정성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NK세포가 효능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되게 많다는 걸 증명해준 사례인 거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특히 NKMX도 연말에 육종암 대상으로 한 환자, 육종암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데이터가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12월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로노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름도 좋네. 그래요? 보로노이가 아직까지는 올해 엄청난 데이터를 오픈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내년 4월 ACR이나 6월 아스코에서 C797S를 타겟하는 표적항암제 그리고 허투를 타겟하는 표적항암제에 대한 전임상 데이터를 오픈하게 될 겁니다. 네, 보로노이가 여태까지 EGFR 항암제에서 이제 4세대인 C797S를 타겟하는 회사 중에서 전임상 데이터가 제일 좋을 거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약물 설계를 잘 하기도 하고 지금 병용 투여를 했을 때도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같이 파트너십을 하거나 판다고 했을 때 보로노이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지금 보로노이가 꾸준히 라이선스 계약을 많이 했는데도 글로벌 빅파마랑 계약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게 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GDC, 유전적 원인이 규명되어 있는 암을 타겟하는 분야의 특성상 전임상 데이터만으로도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년이 조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 기대하시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블루프린트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블루프린트도 전임상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고 그때 중국 단독 판권만 총 계약 규모 7,300억에 선급금 300억 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고려해봤을 때 다음에 나올 계약들 C797S랑 허투 관련해서 계약 나오는 거는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냥 바쁜데 아침에부터 급하게 녹음하자 그래서 그래도 목소리 그냥 열심히 해주셔서 좋고 하여튼
내년을 바라봤을 때 이런 빅텍 저기 소위 바이오텍들 기업들 좀 강조해 주는 것 같아서 잘해보시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마무리고 움직여야지 지금 9시가 넘어서 내가 마음이 급하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고민하시죠.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